판옥선을 타고 판옥선 위에서 전체를 내다보면서 지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거북선 떠오르시죠? 거북선이 지가 혼자 알아서 갈까요? 거북이야? 지가 알아서 막 살아서 가요? 에? 어떻게 해야죠? 노를 줘야죠. 노를 줘야죠. 누가 줘야죠? 수군들 누구요? 병사 누구? 이름 모르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처럼 큰 전쟁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순신 장군님처럼 그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리더십 가지고 이렇게 잘 통제하실 분 계세요? 내가 이순신이 될 수 있어!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진짜요? 오, 역시 대단한 또 성남 시민분이십니다.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결코 전장에서 혼자 싸워서 혼자 이기지 않아요. 거북선이 이동할 때 노를 저어줬던 사람들, 그리고 그 판옥선 위에서 활을 한번 쏘고 대포를 쏘았던 사람들, 그게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버지나 제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지 부채 내려서 그 많은 식량들 어머니들이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주먹밥 만들고 먹을 수 있는 식량들, 전투 식량들 만들어서 계속 배로 보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난 6월이 고국 영령들에 대한 추모의 날이 많이 있는 때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은 모습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지켰고 이렇게 지켜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성남의 인물이기도 한 한효순이 저는 더 부각되고 더 의미 있게 사람들한테 회자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저는 이순신을 화력장수라고 표현을 해요. 화력장수. 대포의 대마왕급 실력 가진 사람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판옥선에서 화포를 정교하게 운영하면서 실은 일본 수군이 이렇게 남해를 돌아가지고 서해로 해서 한성으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화포를 가장 뛰어나게 현장에서 활용했었던 장수가 이순신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뭐 그 명량 때도 신에게는 아직도 몇 척? 12척. 적은 몇 척? 적은 13척이요. 일본군은 몇 척? 400여 척. 400.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 바다라는 공간에서 그 숫자적 무쇠성을 그거를 능가하는 거는 그거를 보호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능력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썼던 게 화포에 대한 정확한 타격 방식입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양에서 대포로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 출신이에요. 포병 장교. 그리고 야전에서 야포 부대 운용했었던 한 처음에 소위 정도 계급으로 인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유럽 전쟁의 틀을 다 바꿔버려요. 야포 운용 기술로. 이게 또 좀 다른 얘기로 가서 좀 그렇지만 나폴레옹 얘기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통일하잖아요. 처음에는 나폴레옹이 있었던 시대, 그때는 전쟁을 하는 군사들하고 대포를 이동해주는 상인이 따로 있었어요. 전쟁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전투가 있다. 그러면 군에서 상인한테, 전쟁 상인한테 저기까지 대포 이동시켜줘. 자기들 돈이 없어요. 대포를 가지고 갈 돈도 없고 운용시킬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갖고 가면 거기서 군사들이 붙어가지고 대포를 뻥뻥 쏘는 거예요, 미리. 그 공간. 근데 이걸 깨버려요. 나폴레옹은 자기 휘하
부대원들한테 대포 면문해서 미리 거기까지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서 적이 오는 공간에 미리 선제 타격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동선 미리 하루 종일 쏴서 적이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나폴레옹 휘하에 이제 기병대가 또 따로 존재하거든요. 기병대로 공격하면서 유럽을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포가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그 국방부라고 안 하고 이제 속된 말로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야포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운용을 해요. 포격 능력을. 그게 실은 6.25 전쟁 때 우리가 너무 치명적으로 근본에 야포에 호되게 당해가지고 6.25 때 갑자기 야포 때리고 그거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 포 능력을 거의 극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해외 수출 나가는 제일 뛰어난 거 뭐 있죠? K9. 자주 그 다음에 자주포, 전차. 요 계열이 가장 강력해요. 그 능력 자체가 어마어마한 실력이어서 그래서 현대 로템 주식 사셨어요? 하나. 한화. 현대 로템도 있고 한화 또 오션스는 또 관련해서 비전이 있는 종목입니다.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왔죠? 어찌됐든 포에 대한 운용 기법이 강화되면 될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고 뛰어나게 전장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포의 문제, 그리고 그 포를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보급선, 기차나 등등등등. 그래서 그 공간을 우크라이나가 조그만 힘이 없지만 그 공간을 포격해서 뭐 드론으로 포격을 하든가 이동해서 부시는거나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먼저 이순신 장군으로 포인트를 맞추면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떠오르는 복장 있죠. 네. 여기 어디 계시죠? 강화군에 가면 늘 보셨던 모습이죠. 근데 이 동상이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갑옷이 저기 중국 갑옷을 섞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갑옷은 이렇게 견박형이라고 해서 어깨를 덮는 갑옷 개념이 없어요. 드물게 아주 독특하게 입은 흔적이 보이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어떻게 들고 계시죠? 오른손으로 이렇게 땅에다 짚고 있는 문제. 왼손을 해서 칼을 뽑아야 하는데 이렇게 이런 뭐 등등 몇 가지 문제가 계속 도출돼서 그 다음에 옷 자체가 여기 보면 그 다음 장 볼까요? 요거 기억나시죠? 불멸의 이순신 사극 진짜 재미지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두성린갑이라고 해서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는 요런 갑옷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순신 장군은 제가 이제 그 문화재청에 이순신 장군 복장이나 요거 관련한 고증을 함께 연구하는 작업을 손익을 하고 있는데 이 형태의 갑옷을 입지가 않으셨어요. 계속 갈게요. 그러면 조금 더 나은 게 요 명량에서 보면 이렇게 콩알처럼 이렇게 박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두정갑이에요. 콩두자를 써서 콩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실은 그 콩 모양으로 이렇게 그게 딱 그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안쪽에 찰편이나 가죽으로 생저피라고 해서 이 멧돼지 가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려서 거기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총탄이나 화살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여기 제가 고증작업 참여해서 새롭게 만든 이순신 장군 동상이에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 저기 진해의 해군사관학교 본관 앞에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한 5년 전쯤에 저도 고증자문으로 해서 이렇게 활을 차고 칼을 차고 등채로 지휘하는 모습으로 표현해서 올려놨습니다. 꽤 큽니다. 가시면 혹시 진해 그 벚꽃 필 때 군항지 하잖아요. 가시면 이 동상 그 뒤쪽에 가면 제 이름 써져 있어요. 고정 장군이면 누구누구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통영에 가시면 한산대첩공원이 있어요. 네, 그때도 용역 수행을 제가 연구자문위원 들어갔을 때, 근데 여기 되게 많이 올라가 있죠. 이순신 장군을 형상화 시켜달라는 연구 자문이 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님만 이렇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형상화 자문을 했냐면, 판옥선을 가상으로 하나 바탕을 두고 판옥선 위에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모습, 지휘를 하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웠었던 활을 쏘고 포를 쏘고 그 다음에 노를 젓는 사람까지. 여기 보면 노를 젓고 있죠. 노 젓는 격군이에요. 지금까지 여태껏 동상 위에서 노 젓는 격군 올라가는 동상은 이게 유일해요. 저는 근데 이런 노를 젓는 사람, 그 다음에 활을 쏘고 있는 사람,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지휘하고 계세요. 지휘하고 그와 함께 싸우는, 그와 함께 목숨을 나누면서 싸웠었던 군사들의 모습까지 함께 저는 올려놓는 게 더 동상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쟁에서는 절대 누군가 혼자 싸우지 않는다. 그와 함께 목숨을 나눴던 사람들, 그가 믿었었던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저 높은 곳 동상에 혼자 딱 올라가 계시면 외로울 것 같잖아요. 그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 함께 전투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저렇게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 혼자 싸운 게 아니라 노를 저었던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북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서 활을 쏘는 사람도 있고 포를 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전투에서 함께 싸웠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게 내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내 할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가족의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이 난다면 내가 저렇게 함께 누군가를 따라서 함께 싸워줄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조형물을 세우잖아요. 그쵸? 안 그러세요? 동상 함부로 못 세워요. 동상 하나 세우는데 보통 20억 이상 3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길가에 누구나 동상을 세울 수가 있지가 않아요. 국가에서 동상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에다가 누구 동상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고증받고 어떤 의미에서 왜 그렇게 세워야 하는지 그 서류가 이렇게 거의 책 한 권 정도 써서 내야 그래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물력이 들어간다면 이게 100년 가고 200년 가고 한단 말이에요. 서양의 유럽에 가시면 공원에 이렇게 다양한 인물들 동상들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어딘가 신발을 만지거나 저기 하버드 가면 거기 꼭 신발 만지고 저기 유럽에 어디 공원 가면 누구 코 만지고 어디 손 만지고 피아노를 슈팽의 손가락 동상 만지고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동상들이 100년, 20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인체 조형상
그림 이렇게 손 뻗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기억나세요? 네. 그게 왜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 줄 아세요? 해부학, 그렇죠. 해부학인데 그게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해부학을 공부한 거예요. 동상을 만들려고. 동상을 만들던 예술가예요. 그런데 인체 해부를 해서 사람의 관절의 모습, 비틀림의 모습, 특히나 동상은 그냥 땅에 이렇게 놓여진 게 아니라 약간 높은 곳에 이렇게 울뚝 솟아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래에서 위를 본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사진 많이 안 찍어보셨어요? 예. 다리는 길어지고 위쪽은 얼굴은 작아져요. 그래서 자꾸 아래서 이렇게 찍으라고 하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다리가 짧아지게 찍어지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리가 여기 있네. 예. 그런 것처럼 조형미를 살리려면 인체 비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인체 비례를 이해하려면 올라간 상태에서 좌대 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올려서 봤을 때 그 인칭 비례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 길이가 좀 더 짧아져도 되고 상체가 좀 더 커지고, 그래서 평시각으로 봤을 때하고 이 형태가 다르게 조형물이 만들어져요. 이걸 똑같이 만들면 이쪽에서 봤을 때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기본 그 거리,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시거나 미술관에 가시면 그 거리를 잘 두고 보시는 게 아름다운 모습을 찾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냥 여기 작품이 하나 있네? 그냥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 땡이 아니라 이걸 두고 거리를 조금씩 어려왔다가 천천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확 커질 때가 있어요. 느낌이. 그걸 실은 그 예술가가 그걸 의도적으로 그 그림의 거리를 맞춘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그런 예술품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통영에 가시면 거기 한산대첩공원의 그런 부분들 꼭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야, 그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었고 올렸구나 라고 보이실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양손이 그냥 조형물이 그냥 뻥하니 그냥 하나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성을, 이 조형물은 왜 여기에 세워져 있지? 여기 성남 시내에도 가다 보면 조형물이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없으세요? 학교 가면 조형물이 있죠.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한쪽에는 세종대왕, 한쪽은 이순신 장군도 있고 이승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게 지금은 없어요. 또 그게 시대에 따라서 그 흐름이 조형물이 변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이렇게 사람, 로댕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신 것처럼 이야기해서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셔야 돼요. 자꾸 되살리셔야 돼. 아니면 힘들어져요. 자꾸 리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그 조형물이 갖는 의미성이 다 있어요. 거기에 왜 그 자리에 그 조형물이 있는지, 공원에 가면 그런 조형물들이 또 하나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형물은 왜 거기에 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좀 이제 안타까운 제가 이제 조형물을 설명을 한번 좀 할게요. 이순신 장군, 이게 한 몇 년, 한 3, 4년 전에 저기 여수 가시면 요 동상을 보실 수 있어요. 여수에 거기 중앙 로타리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좀 이게 보는 사람마다 조금 관점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제가 평을 하자면 좀 과잉 이미지를 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판옥선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부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칼도 좀 들어야겠고 이거 부채도 좀 들어야고 다음에 뭐 총을 쏘려고 하면 입에다도 총을 하나 물어야 그랬지. 막 너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싶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막 그 상징의 과도화 보면 저는 이게 되게 답답해 보여요. 아니, 그분이 위대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이걸 다 이렇게 다 여기다 그러면 이분은 두 손을 다 뭔가 들고 있어요. 양손에 뭔가 하나씩 들고 있으셔 보세요. 양손에 하나씩 들어보세요 한번. 요거 양손에 하나씩 들어보세요. 그리고 요거 하나 들고. 느낌 어떠세요? 누가 이제 이렇게 뗄 것 같다. 그러면 손을 못 써요. 응? 진짜 답답하다니까요.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넘어져도 손 짚지도 못해요. 예?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호주머니에서 손 빼갖고 걸으라고 늘 얘기 안 들으셨어요? 엄마한테? 지금 얘기해 주죠.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예. 특히나 이렇게 빙판길에는 호주머니에 손 빼고도 걸어라. 응? 차라리 장갑을 껴라. 응? 손이 그렇게 자유로워야 이렇게 움직임도 자유롭거든요. 뭔가 들고 있으면 어깨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형태의 이미지로 형상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워요. 자, 조선의 화양 무기는 임진왜란 당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그래서 크게 천지, 현, 황. 뭐죠? 천자문의 앞글자. 천자문에서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불을, 황.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근데 천자가 어때요? 제일 커요. 천자총통. 그리고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단위로 내려가요. 총통 단위에서 대승자 총통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승자 총통. 거의 이제 이건 개인이 한 명이 쏘는. 그 다음에 1총통, 2총통이라고 해서 요 끝이 짧아가지고 경목 대신에 여기를 나무를 꼬치대를 껴가지고 이렇게 쏘는 총통도 존재를 합니다. 되게 조선시대 때 다양한 총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지나가고 이제 한효수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원공 한효수는 1543년에 태어나셔서 1621년에 뭘 하셨는데 화약병기에 대한 장방법을 가장 자세하게 정리한 책인 이름이 신기비결이에요. 신기한 비밀스러운 무기에 대한 요결을 적어놓은 책을 내십니다. 이 책이 진짜 중요해요. 뭐냐면 조선시대 때 화포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조선시대 화포를 관련해서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역사사료에서는 그냥 이순신 장군이 어디에서 뭐 포를 적을 향해서 포격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전투 현장에서 어떤 포를 사용해서 쐈다. 뭐 등등등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조선시대 관련 사극에서 보면 조선군 판옥선에서 거북선에서 불을 보고서 뻥 쏘잖아요. 그러면 펑 터지죠. 펑 터져서 일본군 외선이 뻥 터져가지고 막 불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임진왜란 때. 예. 다 뻥이에요. 뻥이라니까요. 응. 왜냐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의 표는 발사체가 둥근 돌덩이나 쇳덩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요런 큰 미사일 같은 대장군전,
장군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썩가락만한 두께의 나무가 날아가요. 그러면 박히면 그 다음에 돌덩이가 나가고 쇠덩이가 날아가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안 터져요. 그게 이제 지연신관 개념이에요. 지연신관이라고 해서 포를 이쪽에서 뻥 쏘면 이쪽에서 자격이 탕 터지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나간 다음에 여기에 딱 맞으면 뻥 터져요. 네? 거기에 충격신관 개념이라서 딱 부딪히면 거기에서 포가 빵 터지는 개념. 요거는 1856년 정도에 나와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 서양에서 크림 전쟁, 크림 반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는 게, 연상할 수 있는 게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그 크림 전쟁 때 처음으로 적십자 활동을 구호 활동하면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부상자는 최대한 빠르게 후송하고 치료해야 한다. 생명 존중 사상을 나이팅게일이 거기 전투 현장에서 보여줬던 공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전 전쟁터에서는 뻥 쏘면 돌덩이나 쇠덩이만 날아가서 똥 떨어져요. 에? 그러면 파괴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충격신간 개념이 나와서 포를 빵 쏘면 빵 터져서 거기에서 수류탄처럼 파편이 막 튀어요. 전투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실은 응급의료 기술이 급작스럽게 늘어나요. 그전 전투 현장에서는 그렇게 외과 수술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냥 죽거나 살거나 이 정도였는데 막 손을 절단해야 할 상황, 다리를 절단해야 할 상황. 그 전투에서 하면서 팔 절단하는데 15분 내에 끝내는 군의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전투를 통해서 이후에 발전하면서 어디 단계까지 하냐면 응급의학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나면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손목에 이렇게 색깔띠를 둘러요. 등급에 나눠서 1, 2, 3, 4 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경미한 사람, 그 다음에 바로 병원에 이송해야 할 사람, 중증 환자, 이미 사망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전쟁이 발생을 하면 장군도 총을 맞고 1등병도 총을 맞아요. 그러면 군의관이면 누구를 먼저 치료할 것 같아요? 장군을 먼저. 근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게요.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이 어떤 사고 나서 다쳐서 같이 실려왔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살려야 돼? 돈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더 응급환자를 살려야 하는 게 맞아요. 응급환자를 살려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살아서 그 치료를 받았을 때 생명력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맞아요. 그 등급에 따라서 응급의학의 이 단계가 만들어져요. 체제가. 이게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이 화약무기가. 그리고 이게 실은 육전에서 먼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해전에서. 이제 포도탄이라고 해서 작은 규격의 포를 작은 크기의 포를 이렇게 쏴서 그 안에 포도알처럼 그레이프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쭉 날아가면서 선박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갔다가 그게 육전을 들어오면서 이렇게 살상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날 전투, 그러니까 화약무기가 들어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또 연사무기가 또 발전할 때하고 또 달라져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형태의 포에서는 총통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포에 보면 이렇게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듭이 하나씩 있어요. 죽절이라고 해서 대나무 마디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왜 있을까요? 포신을 강하게 할까? 예? 포신을 강하게 할까? 그쵸. 포신을 강하게 하려고 대나무 마디처럼 이렇게 한 번 더 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6.25 때도 그랬는데 박격포를 계속 쏘잖아요. 포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져요.
월남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를 계속 쏘면 이게 너무 뜨거워지면 여기서 자체에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물로 계속 식혀야 돼.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쓰거나 안 되면 군인들이 옆에서 오줌 넣어가지고 식히기도 했어요. 오는데 빨리 쏴야 하는데 빨리 식혀야 하는데 물도 없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런데 총통은 이때 당시에는 다 포가 주물포예요. 이런 틀에다가 쇳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굳혀서 나와요. 주물의 단점이 뭐냐면 기상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은 상관이 없는데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면 습기가 머금은 공기가 그 안에 침에 들어가요. 스며 들어가가지고 기포가 생겨. 기포가 쇠에 기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가해지면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게 계속 연사로 쏘면 총탄이 이렇게 M16 총 같은 경우도 총열도 끝이 소총도 끝 앞이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힘을 좀 제어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총탄이 이렇게 열려버려요. 꽃 피듯이 총구가 쫙 찢어져 버려요. 이거는 폭파돼 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축절을 설치해 놨습니다. 어쨌든 계속할게요. 그래서 임난 의병장 출신으로 경상 좌도 관찰사입니다. 한효수. 그리고 예? 잘못했어요. 의병장이 아니에요. 문관인가요? 의병장 출신이야. 출신 의병장. 그래서 저기 지금 현재 분당구 서현동에 지금 묘소가 있으셔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신도비. 예. 그래서 특히나 이순신 장군하고도 한우순이 직접 관계가 있어요. 특히나 통전사 이순신 장군의 요청으로 한산도에서 문과 시험이 별시의 형태로 특별 시험의 형태로 그 긴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라서 문과 시험을 원래는 초시복시 전시 단계 3단계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언제 모아? 전쟁 중인데. 한산도에서 바로 문과 시험을 특별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런 관계를 해서 이순신하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사료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투 현장에서 포를 쐈었던 형태들을 군사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건가? 왜냐면 포 쏘는 게 조선시대 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총가입니다. 총가. 총을 쏘는 노래예요. 총을 쏘는 노래.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군가. 군가 하면서 뭐예요? 예, 제식. 제식훈련. 예, 제식훈련. 제식훈련의 꽃이 뭐예요? 행진이에요, 행진. 제식훈련의 시작과 끝은 행진이에요. 그래서 국군날 그 의장 때도 쭉 갈 때 다 행진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앞으로 가. 자리 멈추고 그 다음 뒤로 돌아.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기서부터 명령을 이해하는 방식을 깨닫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거리까지 가야 하는지 이 개념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움직일 때 군가를 불러요. 왜 부를까요? 군가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 정신무장을 나. 정신무장? 협동? 바람? 의식? 그쵸, 의식이에요. 내가 이제 군인이 됐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가장 전투가 발생하면 전우들과 함께 절대 물러서지 않고 최전방에서 싸워야 한다를 그걸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군가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게 모든 군가의 기본 개념이에요. 만들어지는. 그런데 조선시대 총가락 개념으로 해서 조선시대 조총을 발사를 하려면 14개 동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총은 그냥 지금도 총도 마찬가지로
탄창에다가 낀 다음에 노릿에 안전해서 풀고 반자동이든 자동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립점 보고 타겟팅해서 보고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얘기 드렸었죠. 어떤 게 날아간다고요? 그냥 쇠구슬이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쇠구슬이. 그래서 처음에는 새총이라고 해서 총을 씻어요.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물로 씻으면 안 돼요. 녹슬어요. 그 다음에 하화약이라고 해서 이 총구 안에다가 이제 거꾸로 이 전장식 총이라고 해서 놔두고 총구를 놔두고 여기다가 화약을 부어요. 그 다음 본 다음에 볼까요? 이삭장 송약실 거기서까지 넣을 때까지 이제 아이고 이게 다져 넣는 거예요. 그 꼬집대로 깍깍깍깍깍깍깍 쑤셔 넣어요. 그 다음에 쑤셔 넣은 다음에 종이로 또 막아요. 왜냐면 꼭꼭꼭꼭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또 흘러내려 버릴 거 아니에요. 종이로 한번 또 넣어요. 하지 넣고 또 이제 또 그걸 또 다져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만 넣는 게 아니라 이 발사를 하려면 이 화약 접시 위쪽에다도 또 화약을 또 넣어야 돼요. 왜냐면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위에다 불을 붙이기. 그 다음에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사이에 이제 있구나. 송연자. 연자라고 해서 연자가 그 나탄이에요. 나탄. 나부로 된 동그란 탄 안에 넣고 또 하지. 또 이게 왜냐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걸 이렇게 쭉 넣었어. 그 다음에 총알을 딱 들었어. 근데 총구가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이 아니 총알이 떠르르 굴러 나와 버려요. 그게 또 그렇게 바꿔둬요. 또 꺽꺽꺽꺽. 그러니까 이 전체 그 다음에 이 전체 중에서 한 가지만 안 해도 총알이 안 나가요. 14개 동작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안 해도 총알이 안 나가요. 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적이 막 몰려와. 적이 막 와. 그러면 일반 장전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쑤시고 막 여기서 이걸 뽑아가지고 넣고 적이 와. 들었어. 적이 와. 계속 오고 있어요. 도망가야 돼. 예? 이런 사람이 생겨요. 36개 거기에서 그래서 이 신기비의를 보면 다른 내용에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미리 얘기를 해줘요. 전쟁이 발생을 하면 적이 몰려와서 정신줄을 놓는다. 그래서 총알을 넣어야 하는데 이게 총알을 여기다 넣었다가 급할 때는 입에다 문단 말이에요. 총알을 일단 빨리빨리 넣어야 하니까 입에다가 총알을 낙탄을 입에다 몰고 해서 꺼내서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물었어. 저기 막 와. 삼키는 놈. 그 당황한 사람이 있고 그 한효신이 직접 써놔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장이 이제 하는데 조선시대 이때 화약이 흑색 화약이에요. 파우더가 굉장히 거칠어요. 아주 고와야 화약이 잘 터지거든요. 근데 거칠어. 그 다음에 빵 쏘면 연기가 이 냄새가 아니라 연기가 그 옛날에 그 디젤차 매연 차량 그 부릉 하면 그 버스 탈 때 그냥 부릉 하면 이만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나와요. 껌댕이가. 어떤 사람은 한번 빵 쏘놓고 거기서 껌댕이 나오면 껌댕이를 막 붙인대요. 그리고 나 죽은 척. 땅에서 이렇게 죽은 척. 어떤 사람은 총을 쏘다가 뒤로 돌아보고 도망가. 이런 등등등등등등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오는데 심장이 보여줄 사람이 나겠어요? 아니 저쪽에서 칼 들고 막 수근수근 막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말 타고 막 못 버텨요. 그거 웬만큼은 웬만한 심장 아니면 그거를 버텨내면서 할 수 있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가를 불러. 노래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이거 다음에 뭐하고 이거 다음에 뭐하고 이거 다음에 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노래로 해야 저기 와 그러면 그다음에 송지 다음에 그래 그다음에 뭐지 그다음에 생각 안 나 옆에 야 너 뭐야 노래 불러 그래 그리고 빵 쏘고 그다음 뒤로 불러 그러면 그 다음 년이 또 그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윤방법이라고 해서 5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돌아요. 돌면서 계속 장전하고 뒤에 하고 뒷사람 준비하고 빵 쏘고 돌아요. 그럼 맨 뒤에서 또 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형태를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총가라고 해서 조총을 발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야기 드렸었던 총통 있잖아요. 큰 총통을 쏘는 방법 등등등등. 그 다음에 군사들을 그 조총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그리고 지휘관이 어떤 방식으로 군사들을 조련을 할 건가까지 전체적으로 책으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또 역시나 포를 쏠 때는 저는 저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해상 포격은 더 어려워요. 육지에서는 그냥 내가 멈춰서 움직이는 쪽으로 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바다에서는 저놈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여.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어? 파도가 치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여. 이동사격이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차의 발전에서 옛날 전차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전차가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졌냐면 그게 이제 마크 1 개념 포인데 1차 세계대전이 제가 막 근현대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또 이해하기 편하세요. 1차 세계대전이 제일 의미적으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참호전이에요. 땅굴처럼 이렇게 참호를 파고 거기 위에다가 돌격을 못하도록 철조망을 만들어요. 철조망을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갖다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전선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이 철조망을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군사들이 계속 병사들이 돌격하면 철조망 뒤에서 참호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때 그 특별한 날을 기리는 날이 있어요. 지휘관이 실수를 해요. 그냥 야 돌격해 밀어 넣어버려요. 하루에 14,000명이 전사를 해버려요. 14,000명이면 사단급 병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가족 단위로 형제 단위로 이렇게 입대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 마을 단위. 마을 단위로. 마을의 재산할 동일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지역 단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소대나 이렇게 연대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뭐 알파, 브라보, 베타 이런 형식으로 쭉 배치를 전선을 했는데 전체 병력이 녹아버리고 거기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철조망을 걷어내야겠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철통으로 벽을 쌓고 그 궤도 포크레인 그 궤도 있잖아요. 그 궤도를 붙여가지고 가서 이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딱 물어가지고 끄집고 가버려요. 끄집고 가거나 이 철조망을 밀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위에는 총만 하나 쏠 수 있는 걸로 설치가 돼요. 그런데 써보니까 좋아요 이게. 그러면서 전차 쇳덩어리 안에다가 포를 달자. 그리고 쇳덩어리 안에서 쏘고 가자. 근데 처음에는 기술이 안 되니까 이게 전차가 이렇게 가다가 쏠 때 되면 멈춰. 그 다음에 빵 쏴. 그 다음에 또 가. 그 다음에 또 저기 나타나면 멈춰서 또 쏴.
이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념에서 독일군이 착상을 한 거예요. 왜 멈춰서 쓸 수밖에 없지? 이동 중에 쓸 수 있는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포가 이동하면서, 궤도 차량이 이동하면서 조준경을 통해서 포신이 이동하면서 쏘는 포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이제 계속 발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방어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요. 지금 저기 포천이나 이비 쪽에 그 가끔씩 이 훈련하는 그 기간을 이렇게 견학시켜주기도 해요. 포를 뻥 쏘면 이제 위치가 발각이 되잖아요. 연막탄이 스스로 또 터져요. 포에서 이 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팡 쏘면 포가 날아간 다음에 연막탄이 팡 터지고 뒤로 빠져요, 얘가. 그 다음에 자동 방어 시스템, 외벽 방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갑 형태가 또 하나 붙어요. 그래서 포가 이렇게 푹 날라오면 팡 맞으면 이 통을, 이 철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30cm, 50cm 정도 돼요. 이걸 뚫고 들어와서 터져서 안에서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장갑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반응 장갑이라고 해서 포탄이, 그래서 전차전에서는 먼저 발견해서 먼저 쏘는 사람이 이겨요. 적이 100대, 이쪽이 100대예요. 근데 저쪽에서 100대가 이쪽을 먼저 발견해서 100대를 쏴버려. 100발을 쐈다. 근데 다 맞았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0이에요. 이쪽은 100이고. 그러니까 포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반응장갑 개념이라고 해서 포탄이 날아오면 일정 이 전차에 붙을 정도에서 닿기 전에 이게 스스로 터져버려요. 여기서 한 겹이 또 있어요. 한 겹이 빵 터져가지고 그 충격력을 밖으로 보내버려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럼 2탄은 저쪽에서 쐈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장갑 터지고 이쪽에서는 1탄을 다시 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형태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실은 전차는 반드시 함께 다니는 부대가 함께 있어요. 어딜까요? 보병. 보병은 숨어 다니는 거고. 아니 같이 뒤에 쫓아가죠. 네. 네, 보병 뒤에 쫓아. 원래? 네. 그래서 전차 부대는 기본적으로 헬기 부대와 함께 다녀야 돼요. 아, 요새는 바뀌었네. 네. 요새는 보병 네. 보전조라고 그래가지고. 예, 뒤에서 이렇게 네. 청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예, 그 개념은 이제 2차 세계대전 개념에서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개념까지는 우리 군대 생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엄폐해가지고 쫓아가는 개념이었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하기는 해요. 근데 전차에서 이제 그래도 수송용 차량 안에서 탑승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병력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래서 육군 항공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공군만 헬기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육군 항공대가 따로 있어요. 학교도 그죠? 네. 육군 항공학교가 따로 있어요. 이쪽에서는 헬기 부대가 전차랑 함께 다녀요. 왜냐면 전차는 헬기 만나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얘는 밑에서 쫓아다니니까 독수리하고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끼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늘에서 보면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헬기 부대하고 전차 부대가 이렇게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전차가 나타나면 헬기로 먼저 요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 전차가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전술이 계속 변하고 또 발전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전차에 헬기를 잡는 미사일을 따로 장착해요. 전차가 하도 이제 헬기한테 시달림을 받으니까 이제 그 지대공 미사일처럼 이 쫓아가서 자동으로 전차에서 발사를 하면 헬기를 쫓아가서 발사를 해서 포격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무기의 진화 정도가 그전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술교리책처럼 만들어져서 군사들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전술교리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도 육군 전술교본에 보면 총 발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전술 기본 훈련서가 다 만들어져서 군사들한테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 한효순 선생의 신기비결 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한효순 선생이 저기
경상도 저기 영덕 혹시 아세요? 영덕. 예, 거기에. 영덕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영덕이라고 부르는데 영의 부사로 가셨어요. 예. 영의 부사. 부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직 자체가. 부사직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종 3품 이상, 3품 정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가장 우두머리가 부사예요, 부사. 사또보다 위에요. 사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현령 현강급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종 6품 정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서 합격하면 이 1등 장원급제. 그래서 장원급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종 6품을 받아요. 종 6품이 지방의 현령 그리고 군사권을 함께 가질 경우는 사또라고 불리는 형태인데요. 근데 종 3품 당상관이에요. 조선시대 때 풍계는 당상관, 당하관, 그 다음에 참상관, 참하관으로 나눠져요. 당상관은 당의 윗자리라는 거예요. 국왕이 어전에서 회의를 하면 이렇게 신하들이 쭉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상관들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 다음에 특별한 용무 때문에 당하관이 불려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따놓은 당상이라고 표현 안 해보셨어요? 따놓은 당상이다. 네. 그 당상이 그 당상을 얘기해요. 이걸 하면 따놓은 당상이다라는 표현이 그 집까지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거든요. 마치 그 행정고시 패스하면 그냥 그 5급 그 사고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쵸. 따놓은 당상처럼 국장집까지 갈 수 있다. 그냥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5급이면 그냥 한 상급님 2급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저 사람 따놓은 당상이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상이 당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좋게 됐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순신 장군이 활용했었던 무기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해가 예. 지금 영예부 그게 지금 영예부 지금 혹시 답사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갔다 오셨어요? 네.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영덕군이죠. 영덕군에 가면 예. 면사무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의 읍성이 아직도 가로 세로 10cm 한 10m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면사무소 앞에 보면 선정비가 있어요. 선정비라고 해서 그 조선시대 때 중앙에서 관료가 파견돼서 백성들한테 좋은 정치를 이렇게 베풀면 떠날 때 이렇게 비석을 세워줘요. 신도비는 돌아가신 후에 신도비 하시는 거고, 네. 공덕비 혹은 불망비라고 해서 아니 불자 잊을 망자. 당신의 은덕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딸내미가 한 3개월 전쯤에 영덕에서 그 행사가 있어서 내려가다가 거기를 또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효수 선생이 영예부사를 하셨으니까 혹시 불망비가 공덕비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가서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 한 30개 정도 남아가지고 모아놨거든요. 거기 면사무소 앞에다가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한효수 선생님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타깝게. 그 다음에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비석의 그 돌들이 거의 그 글자가 거의 3개 확인이 안 될 정도까지 지워진 게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지워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런 공간이었구나. 그래서 실은 조선시대 때 경주보다 더 큰 게 영해였어요. 지금 영덕으로 지금 군으로 지금 아주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경주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영덕이 훨씬 영해가 훨씬 더 큰 공간으로 이식이 됐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동학 아시죠? 동학.
초대 문주가 최재우, 최재우가 이최 씨가 경주최 씨예요. 경주에서 동학을 일으켜요. 사람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발을 못 붙여요. 근데 그걸 받아준 사람이 영해 쪽 사람들이에요. 영해 쪽 사람들이 아 이런 생각들을 품어 안아서 지금 가면은 영해 그러니까 영덕궁 가시면은 꼭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곳에 동학의 기원이고 시초가 여기서부터 흘러갑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동학하면 전주나 저기 뭐 이제 앉으면 백산, 서면 죽산, 그래서 공주 라인 그쪽 이제 전투 현장, 고고 이런 쪽만 다 기억을 하시는데 경상도 지역에서 동학이 처음으로 발생한 시원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영해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영해 부사로 가셨던 한윤승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사 코스를 정하셔가지고 거기 가면 영덕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되게 비싸가지고 저는 되게 냄새만 이렇게 삶는구나. 냄새만 먹고 그냥 물에 한 그릇. 그 앞에 물에 또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두세 달 전 갔을 때 산불 딱 그 정리 끝나고 온 산이 다 시커멓게 다 뻗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좀 더 잘 관리해야 하는데 안타까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영덕까지 산불이 들어왔더라고요. 안쪽까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답사 다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기억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게 자꾸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가 중대에서 강의를 한 7년을 했었거든요. 중앙대에서 학을 했고 늘 얘기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과거의 것들이 아니다. 그냥 과거에 그냥 묻혀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의 지층에 따라서 이렇게 쌓여가는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도 옛날에는 선사시대부터 누군가 살았었던 공간이고 그 다음에 가깝게는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털을 다져서 이 공간까지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시간의 공간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인물 하나만 딱 집중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200년, 300년을 함께 훑어야 하고 좌우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야 돼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조선시대는 사색당파라고 표현을 하죠. 사색당파 노론, 소론, 남인, 북인 그래서 자기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이 집권 세력의 색깔에 따라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추세를 하려면 그 정파에 가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색깔에 따라서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그냥 또 노란색이든 그냥. 그런데 특이하게 저 사람은 색깔이 그 색이 아닌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록을 보면 예를 들면 이래요. 색깔 사색 단파론으로 얘기해서 뭐 노론이 집권했던 때다. 그럼 노론 이외에는 중요 그 공간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 예를 들면 이럽시다. 아버지가 노론이야. 응? 아버지가 노론이면 할아버지는 뭘까요? 할아버지도 노론. 당연히 노론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은 뭘까요? 당연히 노론인 거예요. 손자는? 노론인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문과시험 볼 때 4대조를 봐요. 문과시험을 볼 때 그 문과시험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조당자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밀봉해가지고 그 시험지에다가 자기 할아버지 함자, 아버지 함자, 자기 이름에서 4대조를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4대조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않은 건데 거기에서 당색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잘못하면 그 아버지한테 가끔씩 듣는 소리 있죠. 엄청나게 일을 잘못하면은 뭐에서 파버린다고 그러죠.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아버님은?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아, 성실하게 지내셨나 보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한테 또 정말 또 정신하는 아드님으로 또 호적에서 파버린다 저놈 새끼 막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족보에서 파는 예. 거죠. 호적에서 파기도 하고 족보에서 파기도 하고. 지금은 못 파요. 지금 못 판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제도상. 어떻게 없어. 호적이 없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제는 너는 이제 내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해야 돼. 실은 호적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해요. 이게 변했어요. 근데 호적에서 판다는 말이 뭘까요? 어? 족보에서 너 지워버리겠다.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 정치적 색깔 안에서 드러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입신 출세를 못해. 입신 출세를 못해요. 입신이고 출세예요. 뭐냐면 입신이라고 해서 공직에 오르는 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출세. 세상에 내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돼. 그러니까 정식이 호적에서 파버리죠. 벌써 빼내버려야 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색 당파 안에서 이 사람이 도론의 세상인데 소론이야. 소론이야. 근데 중요한 계급으로 올라가 기록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만약 한효순이 궁금하면 한효순의 족보를 봐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한효순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색깔을.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봐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돼. 조선시대 때 입김이 제일 셌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에서.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 밀가. 할머니가 대박이죠. 밀가. 할머니. 특히 외손. 외손일 때 할머니 사랑이 뭐냐면 할머니는 파가 달라. 색깔이. 왜냐면 시집 왔으니까. 도론 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론인데 할머니가 도론 집안의 귀한 외동딸이야. 도론의 최대 영수야. 우두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서울. 고명딸이야. 고명딸. 고명딸을 시집을 보냈어. 소론 집안에. 그냥 둘이 눈 그 맞아가지고. 당시엔 부모 마음대로 시집을 보내는데 네. 그렇게 보낼까요? 그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연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등등등등등 해서 물론은 그렇게 색깔을 대부분 맞추긴 하는데 아주 독특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한테 백을 쓰는 거예요. 야, 내 손주가 이쪽인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노론의 우두머리야. 그전에는 우두머리가 안 됐어. 아주 찌그리 한미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케이스가. 예?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할머니쯤 되니까 이제 가서 얘야, 내 손주가 좀 어디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밀어줘요. 뭔 일이 생기면 할머니한테 그래. 재산도 막 돌려줘. 그럴 경우가 할머니의 그 색깔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족보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외가 쪽 색깔을 한 번씩 봐주면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 사람의 움직임이. 왜냐면 할머니 때문에 또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요즘도 그러잖아요. 치맛바람이. 아니, 그 치맛바람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돈 열심히 벌어도 손자들 유학 못 가요. 안 그래요?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력이 있어야 손자들이 뭐 미국으로 유학 가든 어디로 유학 가든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실이 그렇다니까요. 엄마 아버지 자기가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
이 자기도 먹고 자기 불치라도 바쁘고 아파트 하나 당첨되나 안 되나 그거 보기도 바쁜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정이 튼튼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제력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정보력 이게 합쳐져서 손주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어찌됐든 이게 세상이 빨리 변하면서 그런 가족관계가 점점 핵가족화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를 더 잘 키우려고 다양한 일들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나 사료를 볼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넓게 보고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도 사람 살았어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하루 세끼 먹고 졸리면 그분도 잤어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 아니 요즘하고 똑같다니까요. 추우면 옷 두꺼운 거 입고 여름에 더우면 얇게 입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질적으로 저 그냥 계신 분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이게 느껴져 버려요. 그러면은 역사가 내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한효순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그 다음에 종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그냥 너무 띄우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너무 많이 안 알려졌으니까 의미 있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의 삶에서 아 그분도 나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손주들한테 이야기가 편해요. 그냥 우리의 몇 대조 할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라고 하면 안 듣는다니까 애들이. 맞아요. 예.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맞아요. 어? 아니 요즘은 예전에는 뭐 사돈의 팔촌이 뭐 땅을 사도 뭐 배가 아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돈의 팔촌을 계산을 하세요? 안 나와요. 계산할 필요도 없죠. 사돈의 팔돈은 다 사돈의 팔촌이. 남이죠.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당숙 예. 되게 가까이 지내셨어요. 가깝죠. 응. 근데 지금은 사촌 얼굴도 안 봐요. 사촌의 결혼식장 잠깐 얼굴 보고 사촌이면 정말 나랑 가까운 분잖아요. 그렇지. 내 형 그러니까 형제 간의 손이잖아요. 그렇지. 응. 사촌이에요 사촌. 근데 안 봐요.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거 다 쫓아다니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다 이영사 쫓아가시고 다 하셨는데 이제 한 2, 30년 지나니까 다 이제 소식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상이 좀 이렇게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기억의 문제는 누군가는 기억하고 계속 알리는 작업들. 그래서 문중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 특히나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한효순 선생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인데 특히나 화양목이 이 장관법 문제는 당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조선이 일본군을 몰아낸 가장 최고의 핵심 비결이었거든요. 요 부분을 부각시키고 사람들한테 성남 안에서라도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 되면 또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첫술에 배고프나요? 한 숟가락 먹고 이 맛이구나. 두 숟가락 먹고 세 숟가락 먹고 다 먹은 다음에 또 디저트도 먹고 또 좀 쉬었다가 아침 먹었으면 점심 먹어야죠. 점심 안 먹어야 아침 먹었다고? 점심 먹었으면 커피 한 잔 먹고 또 저녁 먹어야 하잖아요. 그다음 잠자고 또 먹어야 돼요. 그게 저는 그 현양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쪽에서도 하고 다른 쪽에서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저는 종중에서 그분을 현양하는 사업의 본질이고 그게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이라는 전체 전쟁, 전대미문의 전쟁이 더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문제가 이순신 장군만 뻥 올라와서 그냥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거북선, 화포, 화목선 이렇게만 그냥 단편적인 구조로만 가버려져. 그러면 되게 슬픈 역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기억을 안 해요.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싸웠었던 사람들,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 완전히 정제된 기록들, 신기비결 안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하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육의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효순 선생을 계속 이렇게 홍보하는 교과 프로그램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지역 문화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답사 때 아이들 답사에 성남시 초등학교 몇 개교는 한효순 선생 신도비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한 작업을 존중해서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 땅을 안정하게 지켜주셨던 분이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성남시만큼은 그 작업들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역에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역사 이야기가 풍성해져요. 그래야 성남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성남시 사람이야. 요즘은 점점 더 그 희미해진다고요. 그전에는 뭐 전라도네, 경상도네, 제주도네, 뭐 충청도네 이 형태로 나눠졌지만 이제 대부분 다 도시에서 살잖아요. 애들 다 뭐 출생지가 어디 산부인과 되는 형태가 되잖아요. 넌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난 거기 산부인과야. 이런데 시대가 왔어요. 어찌됐든. 근데 성남회라는 공간에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이런 나의 터전을 유지하고 있는 공간이면 아이들한테도 이러한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 깊이 있고 하나씩 그게 저는 풀뿌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것들이 정착이 돼야 역사 교육이 더 깊이 있고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남에서는 최소한 한효순 선생님, 우리 성남에 비출한 최고의 인물이 이순신 장군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분이 이렇게 화양무기한 장관법이나 다양한 제가 병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제가 얘기했던 그런 현대로 통해서 만드는 K9 자주포나 뭐들은 다양한, 그 다음에 한화에서 만든 레드백 전차, 그 호주에서 엄청나게 인기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 포의 발전 안에서 황윤 선생님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에도 우리는 군사강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작업들을 정말 오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포뿐만 아니라 실은 이제 환도에 대한 무기도 이제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도 해요. 포만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측병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관측병이 있어요. 군대에서 관측 삼각함수로 아군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저기서 포가 날라와. 그러면 관측병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제3지점으로 가요. 저쪽 능선으로 가든가 저쪽 산꼭대기 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삼각함수로. 관측은 거기에 그 사람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전으로 이쪽에서 포가 저쪽에서 날라왔다 그러면 딱 삼각형 딱 제거해서 그 거리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 때리거든요. 조선시대에도 이 자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에 삼각함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조선시대 때 삼각함수 했어요. 조선시대 때 한자로 수학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 해석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막 제곱까지 다 있어요. 조선시대 때. 왜냐하면 땅 문제 때문에 생겨요. 땅이 있잖아요. 몇 제곱미터인지 그냥 마지기로 그냥 편하게 여기 한 마지기 두 마지기 편을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막 몇 평방미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양이 팍 소실돼.
홍수가 나가지고 싹 쓸려버려요. 그럼 경계선이 다 사라져요. 그럼 내 땅이 어디까지 얼마큼인지 어떻게 알아? 알 게 뭐야? 에? 실은 거기서부터 삼각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나일강 쪽에서 범람을 하는데 땅이 넓은데 그게 싹 사라져버려. 그럼 니네 땅 득표하면 어떻게? 그러면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제곱에 하면 나오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빗변 c제곱과 같다. 그게 땅 때문에 생긴 거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이제 경지정리처럼 땅을 이렇게 넓힌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런 형태처럼 수학이 군사 현장에서 농업, 그 다음 농업에서 다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거리를 계속 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기 이제 달려 들어와요. 포를 쏘고 하면은 보통은 100보를 기준으로 해요. 100보면 145m, 한 150m 이 정도, 120m 요거인데 요거가 붕괴돼서 들어올 경우는 이제 칼을 뽑아요. 환도. 그러니까 포를 쏘는 사람도 환도를 다 몸에 차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차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시대 환도 고리칼이에요. 이게 고리환자예요. 여기에 보면 고리가 달려 있어요. 보이세요? 이 고리를 껴서 허리에 착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용이라고 해서 몸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칼을 손에 짚고 다니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칼을 이렇게 집었어. 예? 자, 칼을 집었어요. 저기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 저기 나타났어. 와요. 칼을 뽑아요. 그럼 칼집은? 버려. 두 손으로 싸워야니까 한 손을 둬야죠. 어디다 둬? 알았어, 여기다 둬야지.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 일단 뒀어. 막 싸워.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칼집 찾으러 가야 돼. 이해되세요? 이거는 좀 더 단순한 문제. 자, 말을 탔어. 칼을 한 손에 들었어. 사극에서 칼을 한 손에 들고 말 타요, 많이. 예? 저기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고삐를 있잖아요. 칼을 들었어. 저기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칼을. 아니 뭔가 움직여야죠. 고삐를 어떻게? 지금 아니 그냥 한 손으로 칼을 들었어. 고삐를 잡았어. 왜? 칼을 놔? 아니. 그럼 고삐를 놔. 거기로만 되게. 예? 거기 지기 싫었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나타났어. 나는 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말고라도 줘야지. 말머리야. 안 되는 얘기니까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예. 아니야. 고삐를 놔요. 칼을 안 뽑아요. 되잖아. 말도 놓고 두 배를 나눌 수는 그리고 없고. 칼집은 또 버려. 칼 집을 다 얘기해서 스트레스 싸움용. 그래서 뭐냐면 칼집을 몸에 차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필수예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서 폐용용 패도라고 표현해서 환도는 몸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칼을 저렇게 짚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게 저는 동상의 조형물이 만들어질 때 그런 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음에 한효순 선생에 대한 동상이나 조형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동상을. 그리고 이게 교육청이 됐던 의미 있는 공간에 당신의 흉상이 됐던 전신상이 됐던 그 공간에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당신이 문관이지만 평해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지휘관이잖아요. 그러면 딱 갓을 쓴다 하더라도 갑옷을 입지 않고 문관이시니까. 물론 문관이 갑옷을 입기도 해요. 하지만 환도를 반드시 몸에 착용하고 한 손에는 신기비력이라는 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까. 어찌됐든 상징화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공부로서 이런 정리로서 한윤 선생은 국가에 조선이라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주셨던 분이니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순신 장군 칼이 이순신 장군이 두 자루 그러니까 2m예요. 2m. 그 아산현충사 어떻게 있죠? 예? 태용이 안 되잖아. 폐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걸로 싸웠을까요? 칼날의 길이가 그 190.6m. 내 키보다 커요. 어이구. 농구수수보다 커요. 칼이.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쓰는 칼이에요. 안 썼겠지. 현장에서 쓰는 칼이 아니라 의전용 칼이에요. 의전용 칼. 그러니까 장군의 위협을 이렇게 보여주는, 나는 이런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군사 사열 때나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이런 능력들. 그래서 실은 이 기록상에 살짝 나왔는데 쌍용검이라고 해서 한 1m 안쪽의 칼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아, 그렇겠죠. 근데 이게 6.25 전쟁 거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던 게 사라져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래서 여기 한 작년인가 요거는 국보로 지정됐어요. 이순신 장검. 그래서 아산현충사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성들. 근데 실제 전투에서는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칼을 이렇게 짚고 있어. 의전용이라는 거죠. 저는 그거 의전용은 아니다. 전투라는 긴박 상황에서는 실제로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활용했었던 칼들이 몸에 부착돼서 환도 몸에 차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내용에 이런 형태의 글자들, 시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거 좀 작은 글씨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동네상 해자 발굴 용어예요. 부산의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초에 발생을 하고 동래성 격파당하고 부산진성 파괴당하고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잖아요. 외군이. 그때 동래성에 보면 해자라고 해서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적이 공격하지 못하고. 예. 근데 거기에 참혹했었던 전투 현장이라서 지금 부산 지하철 공사를 그쪽으로 내다가 이걸 발굴을 한 거예요. 그 해자에서, 해자는 물이 있어요. 물 안에는 진흙 뻘벗이 일어난 말이에요. 예, 예.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칼 맞고 총 맞고 했었던 조선군 병사를 거의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거기에서 발굴된 조선군 칼이에요. 임진왜란 때 썼던. 그래서 직접 보면 칼날에 격거문이라고 해서 칼길이 이렇게 부딪히면 다 이빨 빠지거든요. 칼길이 막 이렇게 교전했었던 거. 그리고 두개골이 진흙 속에 묻혀서 나와요. 총탄에 맞아서 두개골이 구멍이 나서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그것까지 나왔어요. 저 보도 텔레비전에 보기 쉽고 있어요. 그 다음에 투구인데 투구에 총탄이 뚫려가지고 구멍이. 전쟁이란 그렇게 전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물관에 가면 제가 내일 저기 국립 진주박물관 학술대회 발표를 하러 가요. 제 발표 주제가 뭐냐면 조선시대 냉병기 창검의 전시 방향성 그리고 구분법이거든요. 저는 막 박물관에서 막 이쁘고 아름다운 칼들 막 이거 그 무기들 이렇게 전시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이뻐봤자 못 땄을 건데요. 그걸 이쁜데 그걸 어쩌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전투에서 사용했었던 막 이빨 빠진 칼들 있잖아요. 적과 맞서 싸우다가 이빨이 나가고 총탄에 맞았는데 갑옷. 제가 프랑스의 앙갈리드라고 해서 파리에 가시면 거기 나폴레옹 무덤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앙갈리드 군사박물관이. 거기 가면 전시물이 엄청 많아요. 근데 가장 제가 주의 깊게 봤었던 게 뭐냐면 흉갑이라고 그 기병대 입는 그 쇠 이렇게 예 갑옷 기억나세요? 서양 기사하면 연상되는 그 갑옷. 거기에 총탄이 이렇게 뚫려 있는 갑옷이 전시가 돼 있어요. 갑옷을 입어서 총탄이 들어가 버려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의미 있는 유물이고 전시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고 생각해요. 막 아름답게 이쁘게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기름칠하고 광칠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저렇게 총탄이 뚫려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 아이가 입은 갑옷이 있어요. 아주 작아. 요만한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지금 마네킹에다가 딱 세워놨는데 그런 아이까지 전투에 데려갔었다는 흔적들. 가슴 아프지만 그게 다시는 생기지 않게. 그게 저는 더 많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니들이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발생하면 그 평화라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고 목숨의 소중함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저는 박물관이나 그런 기념관들 그 공간에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쟁학을 전공으로 무예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제 집사람 전공이 평화학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면 책이 웃겨요. 막 집사람 책을 쭉 집사람도 석사까지 마쳤는데 제3 갈등 해소 방법, 평화 이렇게 지켜진다. 그다음에 막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법, 막 평화론. 그다음에 제3지대 제3세계 평화 유지 방법. 그래서 막 이렇게 평화 막 있어요. 그 다음 책장에는 전쟁 이렇게 해야 이긴다. 한 방에 때려잡는 거. 전 세계 무기 소감.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근데 전쟁과 평화는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직도 정전국이에요. 전쟁이 잠깐 멈춰진 형태라니까요. 그 휴전선이 아직도 있잖아요. 아주 독특한 성격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교육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저쪽에서 이스라엘이 또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어디선가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실은 백성. 그쵸. 여성, 그 다음에 어린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아버지가 만약에 총탄에 맞아 돌아가셔요. 하면 어떡해? 못 먹고 살아요. 어? 거기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나 생각을 해봐요. 그게 전쟁 부하예요. 우리도 6.25 전쟁 때 전쟁 부하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네? 하루 한 끼 밥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기둥을 만들었고 이 땅에 저력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컸잖아요. 그분들의 노고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만큼 성장한 만큼 전쟁이 있는 공간에 그만큼 또 공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GDP 얼마인 줄 아세요? 35불이죠, 35불. 35불. 저기 가나, 가봉, 여름, 그 아프리카 가장 못 사는 나라의 그 GDP보다 더 미쳤어요. 근데 여기까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돌려주고 그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 전쟁의 상흔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부산 시립박물관 가시면 요거 지금 전시돼 있어요. 가시면 직접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라는 게 무서운데. 그리고 그때의 기록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누군가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관도. 지난 시간에 한번 작년에 왔을 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혹시 또 내년에도 저 불러주시면 제가 또 갖고 와서 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기를 보는 것과 또 안 보는 것도 차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활들. 왜냐하면 화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활도 몸에 차야 돼요. 어떻게 차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궁대라고 해서 활을 넣는 거, 시복, 화살을 넣는 거. 그렇게 차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거기에 칼까지 함께 차요. 보이세요? 칼 차고, 활 차고, 화살 차고. 왜냐면 저기 멀리서 오면 활을 쏘다가 일정기 거리, 보통 한 30분 안쪽으로 오면 칼을 뽑아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군대하고 환도 찬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여기 칼 차고 있잖아요. 그 다음 활 차고 있잖아요. 그 다음 화살 반대쪽으로 반드시 몸에 차게 돼 있어요. 몸에 안 차면 저기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그렇죠. 계속 가시면 그 다음에 손에 깍지. 손가락에 보면 여기 철정 어진인데 손가락에 깍지도 껴요. 활을 쏠 때 우리나라는 깍지를 끼게 돼 있거든요. 조선시대 수많은 화살들. 요게 다 용도가 있어요. 이런 형태들의 화살들, 그 다음 의미성들을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시민분들한테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시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이게 잊혀져 가거든요. 점점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면 사라져요. 기억에서 누군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중에서도 한효준 선생에 대한 그런 현장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미래를 또 그려가고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갑옷. 얘기했던 대로 조선 전기에는 이런 갑옷도 있습니다. 전기갑주, 오레이에 찰갑, 경법갑, 쇠자갑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이런 두정갑이에요. 두정갑. 그 다음에 쇠자갑이라고 해서 찰갑들. 여기서는 어린갑이 안 나와요. 조선 전기에. 이게 이순신 장군. 자, 정충신 장군 유물 중에 진총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형태의 두정 보이세요? 이 안쪽에 보면 가죽 철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현존 유물. 그다음에 조필떨 장군 저기 동진 수리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두정의 형태로 이분도 임진왜란 때 다른 지역에서 싸웠었던 장수예요. 조필떨. 그래서 여기 이분은 이제 그 정병호란 때 병자호란 요 기간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한 30년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어린갑 이 미늘갑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미늘갑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게 폼나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찰랑찰랑 소리도 나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폼난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게 아니거든요. 폼나면은 막 우주에서 막 싸우는 막 여기서 레이저 나가는 거 붙여갖고 갑옷을 만들어도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다음에 투구. 이 사극에서도 늘 나오는데 장수들이 투구를 안 써요. 군사들은 다 투구를 쓰고 하는데 사극에서도 투구를 안 써. 이분들은 머리가 쇠로 돼 있나? 다 투구를 씁니다. 여러분, 있죠. 네. 이순신 장군에는 어떤 투구를 썼을까? 요런 동래성 해자 발굴 유물 중에 이런 투구가 나와요. 그럼 이걸 참고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네네. 해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풀어가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미화할 필요는 없고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때 저는 가장 우리 안쪽에 마음속에 새겨지고 후세들한테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